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허구의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오, 너무 무서운데? 악령에 쓰여 괴로워하는 여성과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한 구마의식.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는 실제 상황. 악령을 퇴치 중인 사람은 가브리엘 아모스 신부로 로마 교구가 인정한 공식 엑소시스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분이 내는 소리가 여자가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일부러 막 한 거 같진 않았어. 악령이 쓰인 여성 로사. 그녀는 2012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바로 유명 엑소시스트인 아모스 신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아모스 신부의 퇴마. 2016년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포착, 다큐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남성 두 명이 쉽게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악령을 퇴마하기 위해 라틴어로 구마 의식서를 외는 아모스 신부. 자, 그리고 로사는 라틴어를 전혀 못하지만 아모스 신부의 기도에 반응.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이 사탄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발악하는 로사. 정말 그녀에게 악령, 사탄이 쓰인 걸까요? 로사는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요. 의식을 받으면 제 몸 안의 악마가 고통받고 전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라고 밝혔는데요. 야, 그 우리가 뭐 봤던 컨저링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에 내는 소리가 되게 실제 가깝게 만든 영화구나. 실제가 저 소리니까. 너무 무섭죠. 그렇죠. 자, 안타깝게도 아모스 신부님이 2016년 사망하게 되면서 로사 몸속의 악령은 온전히 퇴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휴.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이 아닌 현실의 엑소시스트. 과연 악령은 정말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3회 공개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돼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1일 공개합니다. 1984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17세 소녀 리사 맥베이는 홀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어. 조용히 따라와. 맥베이를 납치한 남자. 그리고 납치범은 맥베이를 성폭행하고 고문. 맥베이가 처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맥베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저씨, 원래 좋은 사람이죠? 저 풀어주시면 제가 여자친구가 돼드릴게요. 사실 맥베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지만요. 납치범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맥베이를 다시 풀어준 납치범. 정말 다행히도 맥베이는 납치 26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불행 중 좀 다행이네요, 진짜.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일단 설득하는 그게 성공을 한 거네요. 뭐 양심은 남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풀려난 맥베이는 경찰에 신고. 그리고 12일 뒤 맥베이를 풀어줬던 그 납치범 바비 조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납치범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왜? 뭐 유명인이에요? 납치범 바비 조롱의 실체. 최악의 살인마. 플로리다 연쇄 살인범 체포. 바로 8개월간 무려 10명을 살해하고 최소 10명을 성폭행한 악마. 연쇄 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정말 호랑이한테 물렸다 살아난 거예요. 진짜. 끔찍해. 우와. 완전 소름이다. 심지어 납치했던 맥베이를 풀어주고 난 뒤 체포되기 전까지 바비 조롱이 살해한 여성들의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 맥베이도 죽기 직전이었네요. 죽기 직전에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맥베이 씨가 이걸 알고 얼마나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진짜. 이후에 잔혹한 연쇄 살인범 바비 조롱은 사형됐습니다. 부디 맥베이가 영화보다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했길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저 악몽을 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저 여자분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엄청 생겼지. 네. 엄청 생겼지. 그렇지. 길에서 사람 만날 때보다 얼마나 너무 무섭죠. 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9일을 공개합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저택을 찾은 사람들.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 기묘한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잠시 뒤 화장실을 갔던 일행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겁을 먹은 일행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누나들 나랑 놀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주인은 맙소사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던 소문 속 다락방의 원숭이 소년 유령. 근데 뭐 화장실에서 누가 봤다면서요. 유령이 또 유령 본 거 아닙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유령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찾은 집은 일명 램프 맨션.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미 유명 언론 CNB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건물 10곳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1862년 독일 이민자 출신 윌리엄 램프는 아버지의 양조장을 물려받았는데요. 램프가의 라거 맥주는 당시 미국 맥주 시장을 평정. 1876년 윌리엄은 사업을 확장하고 지하에 양조장 터널을 연결한 대저택 램프 맨션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영광은 잠시 맥주 명가였던 램프 가문에 비극이 드리웠습니다.
1901년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 프레데릭이 심장병으로 28세에 사망.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크게 상심한 윌리엄은 두문불출하더니 1904년 급기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아이고. 이후 장남 빌 리가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온갖 추문과 이혼에 이어 1919년엔 금주령 때문에 번창했던 사업도 쇠퇴하기 시작. 결국 1922년 문을 닫게 됐고요. 아이고. 그해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램프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엔 윌리엄의 셋째 아들 찰스가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나 외에는 누구도 탓하지 마시오 라는 유서를 남긴 채 램프 맨션에서 또다시 자살. 램프 맨션에서만 램프 일가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 일가가 이렇게 다 하나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그건 뭔가 좀 터가 안 좋다는지 저주에 쓰인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윌리엄의 장남 빌리한테 장애를 가진 숨겨진 사생아가 존재. 에? 평생 죽을 때까지 다락방에 가뒀었는데 이 사생아의 별명이 바로 원숭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어. 아유, 그러면 또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이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겪은 일은 저 일가의 유령이 저 집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램프 맨션에선 과거 사무실 터였던 여자 화장실에서 빌린 램프의 유령이 목격되거나 분명 잠겼던 문이 저절로 여닫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주차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램프 일가의 유령들이 아직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성 공포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받은 영화.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리크 렌치 목장. 선부 영화 러스트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들고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총소리가 난 직후 쓰러진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소품용 권총에서 공포탄이 아니라 진짜 실탄이 발사. 헐.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 엄마. 그리고 그녀의 몸을 관통한 실탄이 감독 조엘 소자의 쇄골을 명중. 그 또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소품용 총에 누가 실탄을 장전해놔요? 진짜 총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게 반입이 되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한 가지. 영화 러스트의 줄거리는 어린 소년이 실수로 지역 주민을 살해한 뒤 할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스트 촬영장에서의 총기 사고 또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화 러스트의 내용과 묘하게 닮아 있죠. 이는 정말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사고는 여러 논란을 낳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면 영화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소름인 거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연 누가 그 진짜 총알을 갖다 놨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사실. 자, 일단 말이죠. 해당 사고 이후에 영화 제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영화 촬영장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영화 러스트의 제작진인 제이슨 밀러가 러스트 관련 작업 도중 독거미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밀러는 거미 독으로 인해 팔 조직 일부가 괴사한 것도 모자라 헐. 폐혈증까지 심각. 급기야 팔 절단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아니 또 제작진이 이렇게 한 달여 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또 생긴 거잖아요. 여러 추측을 해도 악령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너무 악독해. 앙심? 너무 악독해. 앙심으로 독거미를 풀어놓는다고 거기다가? 이게 말이 안 되죠. 독거미를 풀었다고 그 독거미가 가서 사람 물지 안 물지 누굴 모르는 거 물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합니까? 뭐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악령이지. 악령이 거미를 조종했을 수는 있겠다. 수차례 수술을 받은 밀러는 천만다행히도 팔 절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영화 그리고 연속된 비극.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떤 불길한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7위 공개합니다. 의문의 대학생 실종 사건.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브라이스 라스피사. 그는 평소 쾌활하고 성실한 성격에 재능까지 인정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브라이스는 공부에도 손을 떼고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하며 매 순간 딴 생각을 하는 듯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4시간 30분 거리의 부모님 집으로 향한 브라이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브라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연락조차 되지 않자 걱정된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납치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워낙 또 먼 거리니까 가다가 조금 쉬면서 잠에 이제 들었는데 제 시간에 도착 안 하고 그냥 뭐 아침이 돼버렸다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사고 났을까 봐. 다행히 브라이스는 부모님 집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무려 18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엥? 당시 브라이스는 음주 측정 검사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약물, 총기류도 소지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누구 기다리고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러면 있었던 건가? 주차장에서 18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출발, 부모님 집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했던 브라이스는 또다시 행방불명. 경찰 수색을 통해 찾아낸 그의 마지막 행적은 부모님 집이 있던 오렌지 카운티와 조금 떨어진 카스타익 호수였는데요. 그의 차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뒤집어진 채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수색견이 감지한 브라이스의 마지막 채취는 사고 난 그의 차량이나 차량 주변이 아닌 호숫가를 벗어난 도로의 휴게소. 이후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저는 납치라고 봅니다. 그 주차장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고 차는 자기네들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호수에 버려버리고. 막 돌려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브라이스의 행방.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야, 궁금하다.